어떤 수술실 CCTV 찬성의 근거에 대해서 간사랑 동호회 윤구현 선생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윤구현 선생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계셨고 2001년부터 간사랑 동호회 대표를 맡으시면서 그 외 보건복지부 다른 학회 등에서 위원을 많이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럼 윤구현 선생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윤구현입니다. 앞서 이 수술 CCTV 설치가 대리 수술로 이제 촉발된 사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 사례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장 요 이전 사건들은 이런 이슈를 제가 본 기억은 없는데요. 2007년도에 통영에서 수면 내시경 환자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호사들이 의심을 하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녹화를 한 후에 의사를 협박을 하다가 결국은 뭐 의사, 간호사들 모두 처벌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징역 5년 최종 받았고요.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처벌을 또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출소 후에 다른 지역에 개원을 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 제한을 두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사 면허 취소 주장에 또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요. 광주에서 일일이 다 읽기에는 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보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느냐? 어떤 여성 환자께서 의심을 하고 몰래카메라를 넣고 진료 장면을 촬영하면서 들통이 났다. 처벌 내용은 잘 보도되지 않았고요. 아마 최종적으로 처벌이 안 받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6월 성폭력 친고죄 폐지 전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안 받았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알려진 사건이죠. 강남구의 산부인과에서 미다졸람 등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을 했고, 시신 유기 사건, 시신을 유기해서 또 큰 처벌이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굉장히 또 많이 보도가 됐죠. 왜냐하면 5월 31일에 의사면허 취소된 것이 부당하다라는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2016년에 강남 검진센터 수명 내시경 성추행 사건인데 요것도 조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내부에서 이미 밝혀진 사건이었는데 간호사가 보고를 했고요. 재단 이사장까지 보고됐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2016년에 가서야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벌은 받지 않고 그냥 해고를 했는데 이후에 또 이슈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요게 좀 앞서 발표에서 조금 좀 이견이 있는 건데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줬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있는 가장 큰 병원 중에 한 곳에서 산부인과 교수께서 해외 학회가 때문에 해외에 출국을 했는데 그날 했던 수술에 본인이 수술한 걸로 잡혀 있어서 환자한테 통보가 되지 않았고요. 특진비 있을 때이기 때문에 특진비 받으셨고요. 그래서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병원의 내부 고발자에 의해 폭로가 되었다. 병원에서는 무기정직을 했다가 9개월 후에 복직을 했고요. 복지부에서는 자격정지 1개월을 내렸습니다. 2017년도에도 앞서 사건과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로포폴 맞은 환자가 사망을 했을 때 시신을 이제 바다에 유기했다가 자살로 유장을 했었고요. 이제 검거가 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병원 CCTV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보고는 하면서 사건이 이제 쉽게 좀 밝혀진 편이었었습니다. CCTV를 지웠는데 이제 복구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2014년도에 강남에 있는 굉장히 큰 성형외과에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죠. 환자 사망 사건도 있었고, 대리 진료 관련돼서 발표가 좀 있었고, 이때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자발적으로 CCTV 설치하겠다 선언을 해서 제 생각에는 앞서 말한 건대시 사건 같은 경우도 이때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한 성형외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재판이 굉장히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 서울 원장에 대한 처벌은 2020년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도 있었고, 요거는 2020년에 무죄가 났고요. 뭐 등등등 여러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대한성형외과가 CCTV 자율 설치를 선언을 했고요. 네, 봉직 수술을 했던 의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김해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을 하다 4년 동안 849차례 무면의 의료 행위를 했다. 병원장을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나왔고요. 원장은 징역 6년 받았고요. 확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들을 뭐 여러 사건이 다 마찬가지지만 판결이 정확히 다 보도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 1심까지는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드물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의협에서 징계한 내용도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게 저는 솔직히 좀 더 안타깝습니다. 2017년에는 이것도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경기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교수가 전임의를 폭행을 했는데 뭐 여기 계신 분 다 기억하신 사건일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형사 사건으로 가지 않았고 병원 쪽에서 내부 징계를 하는 걸로 했고, 오히려 전임의가 사직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대리 수술은 앞에서 뭐 항상 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사건들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사건, 성형외과에서 수술실에서 생일 파티하는 보도가 그 SNS를 통해서 보도가 돼서 또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징계를 한 보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제 좀 비교적 최근에 좀 알려진 사건이었죠.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낙상 사망을 했는데 그거를 질병으로 은폐를 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3년 뒤에 밝혀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징역 2년, 그리고 산부인과 도 역시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저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2020년 3월 30일에 KBS가 보도한 사건이죠. 어느 병원인 다들 아실 겁니다. 서울에 있는 가장 큰 병원 중 역시 한 곳에서 산부인과 인턴이 환자를 성추행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 내에서 밝히고 3개월에 정직을 했는데 내부에서 아마 이 정직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KBS에 제보를 하면서 KBS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정직 3개월 후에 이제 복귀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내부 고발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분이 뭐 의협이나 아니면 병협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방송사에 제보를 해서 처리가 되었고, 또 이제 안타까웠던 게 그 당시에 서울시 의사회 전문가 평가단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시 전문가 평가단에서 어떤 판단을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그 해고된 이 인턴이 다른 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에서 또 근무한다는 게 뒤늦게 밝혀져서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해서 또 서울대학교에서 병원에서도 이제 사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병원 내부에서 징계를 할 때 과연 그 피해 환자한테 알렸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알리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좀 크게 좀 지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1월 달에 판결이 예정되었는데 변호사 교체 등등의 이유로 해서 공판 재개를 신청을 해서 아직 판결이 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사건입니다. 워낙 많아서 뭐 부연 계속 설명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뭐 사건들이 계속 보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CCTV가 좀 득이 된 경우죠. 그 응급실에서 환자가 간호사를 성추행했을 때 그게 CCTV 근거를 해서 밝혀낸 사건이고요. 제가 본 것 중에 조금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논문이 한 편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대한응급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인데 그 처치실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고요. 아마 뭐 더 심한 노출이 있는 환자도 있었을 것이고 여성 환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논문 내용을 보면 두 개의 소생실에 4대의 장비, CCTV 장비를 설치했다. 고화질의 CCTV를 설치를 했다. 그리고 24시간 내내 돌아갔고 30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게 했고 필요한 영상은 뽑아서 별도로 저장을 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거였습니다. IRB 통과를 했는데 영상을 통한 단순 임상 관찰로서 환자에 대한 동의는 면제되었다라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간 의료계에서 깊이 고민을 했을까? 그리고 이 수술실에 환자가 이렇게 노출되는 된다면 요거는 환자 동의를 개인정보법상 받아야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받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장면 같은 경우도 요 방에서 치료받는 모든 환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CCTV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역시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며칠 전에 본 광고라도 넣습니다. 이렇게 그냥 광고하는 병원 이름 안 줬습니다. 왜냐 광고기 때문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뭐 안과라서 그렇게 가능한 일이겠지만 수술실 다 하고요. 필요하시면 영상 찍으셔도 되고요. 하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안과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 다 쓰면 누군지 모른다. 하지만 요즘은 걸음걸이로 누군지 특정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사례인데 경기도는 이렇게 이제 넓게 해서 수술 전체를 특정한 부위를 찍지 않고 전체를 찍는 용도로 목적으로 지금 화면을 잡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경기도 뭐 90% 이상의 그 도민들이 찬성을 했다. 그리고 2020년에 발표된 거로 인해서는 촬영 동의율이 66%였다. 근데 2020년에 85% 증가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고 총 수술 건수가 5,100건 정도인데 촬영 수는 3,300건 정도이다. 열람은 한 건도 없었고 복사도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논란이 일었을 때 2017년도에 어린이집 CCTV 위헌 확인이 나왔는데 이슈가 되는 대부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해도 요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다른 뭔가의 논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입하는지 여부와 보육교사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소송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할 만한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에 반대인 경우는 설치 않을 수 있다. 침해 태도성에 반하지 않는다. 심지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 보육 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다.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가해진 제약이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 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뭐 판결의 이유들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우리가 이런 주장하는 건 정말 안 되겠구나 아마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 영유아 보육법과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그리고 폐쇄로 텔레비전의 관리 기준이라는 조항이 있고요. 어린이집 영상 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보호자 및 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네트워크 카메라도 우리 설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이 이것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2022년에 보육사법 안내 부록으로 되어 있고요. 약 거의 40조 분량입니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적은 게 목차입니다. 목차만 뽑아서 쭉 나와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 보다가 굉장히 눈에 띄는 거를 좀 몇 조항 내용들을 뽑았는데 해상도도 정하고 있고요. 임의로 조작하면은 안 된다. 녹음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에 녹음 기능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빠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유로 입소 거부, 퇴소 종용 등의 불이직 조치를 하면 안 되고 동의는 1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고
영상 정보가 영상 재생된 장소에 대한 접근은 뭐 정해진 사람만 해야 되고 영상 저장 장치가 접근이 특정한 장소에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해야 된다. 뭐 관계 공무원 등이 와서 할 때 즉시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뭐다. 등등등이 나와 있고요. 줌인이나 줌아웃 사용하면 안 되고 뭐 프레임 수까지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좀 읽어 보시고 내용을 좀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우리가 왜 설치를 과연 하느냐? 대리수술 막기 위한 거냐? 아니면 면허범위 밖 행위를 막기 위한 거냐?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한 거냐? 아니면 세세한 술기를 보면서 뭐 혹시나 잘못한 거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저는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법률 개정 이유를 보면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대리수술, 성범죄 등의 불법 행위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2000년대 이후 후반 이후 마취 환자에 대한 성범죄, 대리수술, 시신유기 심지어는 사건이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강남 성형외과 대리수술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로 예방하자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정되었고요.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는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에 반대하였으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강력한 내부 저장을 하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실 CCTV 법안 나올 때 이제 그 일부 보도들에서 우리 수술실에 원래 CCTV 있었는데 이번 이슈 때문에 다 띄고 있다. 근데 왜 띄었냐? 원래 왜 설치했냐? 그러면 물품이 자꾸 없어지거나 이럴 때 찾기 위해서 우리 CCTV 설치했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였습니다. 그럴 때 과연 환자 동의를 받았느냐? 그럼 받아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받지 않았었죠. 수술실 CCTV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쟁점 대부분은 2017년 어린이집에서의 위헌 확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합헌 결정을 받았고요. 어린이집 CCTV는 세세한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이후 하위 법령과 행정지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발표 원고를 보내드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협신문에 알림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 징계 내역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7년인가 18년부터 공고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왜 실명과 생년월일까지 나오는데 왜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징계돼서 공고된 게 자격정지 2년인데 앞서 자격정지 3년이 최대라고 했죠. 굉장히 센 징계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봤더니 신문 기사를 뭐 검색이 어렵지 않았고요. 역시 성범죄로 추정이 되는 사건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의협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 뭐 어떤 뭐 행정처분 직접적으로 뭐 자격정지나 뭐 개설 제한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어떤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누적이 되면서 좀 더 확대되면 이제 의협에서 얘기하는 자율징계권이나 아니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좀 더 신뢰받는 주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